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시청자 여러분. 타이탄 파트너스 대표 문서진입니다. 오늘 날씨가 추웠다가 최근 들어 좀 굉장히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 역시도 오늘 날씨처럼 장 초반에는 좀 약간 뭐 그렇게 큰 반응은 없었거든요. 뉴욕 증시 반등했던 거에 비하면 조금 미진하다, 좀 아쉽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오후장 들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아주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특히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아주 강하게, 특히 거기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선물까지도 강력하게 매수, 프로그램까지도 다 매수. 그러니까 완벽하게 명확하게 좀 방향을 좀 상방으로 잡는 모습을 보였어요. 아시아 시장이 특별하게 강하지 않았거든요. 뉴욕 선물 시장 역시도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국내 시장의 이벤트로 인해서 강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뭐 그거는 지금 물론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지만 대주주 양도세 상향과 관련된 이야기가 지금 검토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이번 주초 같은 경우가 반도체도 그렇고요. 2차 전지도 그랬고 대부분 좀 수급적으로 많이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어요. 그걸 이제 대주주 양도세 회피와 관련된 부분으로 많이 인식을 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왜냐하면 시장은 이 양도세 이 상향 조정과 관련된 부분을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발표를 할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포기를 한 거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주초에 그냥 매도를 했는데 이게 오히려 이번 주 말에 한번 또 이슈가 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쨌든 꽤 강력하게 매수가 좀 들어왔다라는 거는 그만큼 수급적으로 이 대주주 양도세 이 상향이 그만큼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이거에 대해서 찬반은 좀 많지만 뭐 주식을 또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저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는 흐름이 없는 이 정책이기 때문에 전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게 좀 된다면 조금 더 좀 산타의 이 선물에 조금 더 선물 보따리가 조금 더 두둑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출연을 한 10월 달부터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시장을 겁내하시지 마셔라. 시장은 지수에 대한 반등 나올 것이다. 또 이런 산타 랠리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때 당시에도 지금은 하방 리스크보다는 상방 리스크가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뭐 다행스럽게 어쨌든 그때부터 지수가 좀 많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야, 이제는 또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고, 제가 지난주에도 산타랠리가 온다 안 온다, 이거 지금 뭐 미국의 IB들도 좀 의견이 분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환경적으로는 산타랠리가 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발표되고 있는 미국의 주요 매크로 지표들을 보면 부정적인 게 거의 없습니다. 진짜 골디락스라고 할 만한 상황인 거죠. 불과 어제만 하더라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했지 않습니까? 유가도 빠지고 지금 구리도 빠지면서 채권 금리도 빠졌어. 그러면 이거는 인플레가 완화되는 거가 아니라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또 유가 같은 경우는 왜 빠졌는지가 나온 거죠. 아니야, 수요는 안 빠졌는데 공급이 늘어서 그래. 그러니까 지금 북미 지역이 셰일 오일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원래는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뭐 정책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이 가격적인 부분도 사실은 좀 많이 이게 받쳐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가가 어느 정도 이제 급등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아무리 이제 유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코로나 때 이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랐다. 오름에도 불구하고 셰일 오일을 캘 사람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하물며 그러니까 셰일 오일 트러커들이 연봉이 5억이거든요. 연봉을 5억을 줘도 구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파고 싶어도 캐고 싶어도 못 캤던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는 좀 노동 시장이 좀 빡빡한 게 좀 이제 완화가 되면서 최근 들어서 다시 트러커들이 그러니까 셰일 오일 트러커들이 다시 일자리로 복귀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북미 지역에 지금 리그 수도 좀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북미 지역에 또 생산량도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아프리카 지역
아프리카 산유국들 같은 경우는 사우디 중심의 지금 오펙에 좀 감산을 좀 반발을 하면서 뭐 그냥 형식적으로는 감산을 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감산은 좀 잘 안 되는 상황. 어쨌든 이거는 공급단의 문제인 거지 수요단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 그러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또 하루 만에 또 불식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뭐 고용과 관련된 부분도 빡빡하네 안 빡빡하네 말들은 많지만 쭉 펼쳐보면 완만하게 슬로우 다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모든 환경적인 부분이 매크로적인 부분이 시장을 뺄 만한 요소는 아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음 달이면 또 4분기 실적 시즌이잖아요. 1월 달이면. 근데 4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계속 요즘에는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S&P 500 주요 기업들의 가이던스가 지금 계속 완만하게 상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결국에는 1월장에 대한 기대감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산타랠리를 오게 할 수 있는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고용지표, 다음 주에 CPI, 그 다음에 FOMC 이런 이 변수들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이벤트적인 변수들이 남아 있지만 저는 뭐 앞선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설명해 드렸지만 이 변수들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혹시라도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준다면 저는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방송에 앞서서 제가 한 몇몇 가지만 제가 좀 이렇게 점검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주에 소개를 시켜드렸던 SNS텍 관련 부분인데요. 이게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 날 급락을 했어요. 주말 동안 삼성전자 에서 이제 EUV 펠리클이 지금 탈락됐다. 삼성전자가 EUV 펠리클을 일본 회사 쪽을 이제 썼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은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방송을 텀이 이제 일주일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그때 매수를 하셨으면 이게 시가에 급락을 했잖아요. 그게 만약에 제 방송을 보고 매수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셨던 분들은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할 수 있었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오늘 월요일 날 시가 부근까지 좀 내려오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또 월요일 시가보다는 훨씬 더 좀 높은 위치입니다. 제가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 앞서 이제 이 SNS텍이 제가 긍정적이다로 이유를 많이 드렸던 거는 DUV 블랭크 마스크와 관련된 부분이 지금 중국 쪽에 매출이 늘어난다.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반도체 굴기를 하면서 어쨌든 막 계속 안 되는 EUV가 안 되니까 DUV 가지고 계속 멀티 패터닝을 하니까 결국에는 블랭크 마스크가 계속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된다. 그래서 중국 관련 매출이 늘어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 테크 마이그레이션. 그러니까 D램 쪽에서도 EUV를 쓴다. EUV를 쓰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쪽에 D램 쪽에 들어가는 EUV 펠리클이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어쨌든 삼성전자 쪽에서 이게 탈락이 됐습니다. 분명 그렇게 되면 EUV 펠리클 관련 매출에 대한 기대감은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이게 지금 매수의 기회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SNS텍의 이거는 뭐 철저히 그냥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왜 그러면 삼성전자가 SNS텍을 탈락을 시켰을까? 물론 수율 문제도 있겠죠. 이 탈락을 시키면서 했던 말이 이 투과율을 높여라 라는 거긴 한데요. 지금까지는 그렇게까지 큰 말이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바꿨다라는 건 물론 뭐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는 SK 그러니까 어찌 보면 창사 이래 거의 가장 굴욕적인 시기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메모리 시장에서 SK 하이닉스를 지금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수율을 맞춰야 되니까 뭐 되도록이면 최적화는 필요 없다. 뭐 돈이 지금 당장은 안 남아도 상관없어. 어떻게 해서든 빨리 수율을 맞춰서 빨리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본 업체 걸 쓴다라고 보긴 하는데 그것도 있지만 SNS텍이 최근에 이제 이 업계 쪽에서 이제 이야기 나오는 소문은 TSMC 쪽과 좀 이렇게 접촉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뭐야 TSMC랑 이걸 한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최근 들어서 TSMC가 지금까지 지금 쓰고 있는 그 EUV 펠리클이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래처를 좀 다변화하려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우연찮게 지금 SNS텍으로 지금 연결이 고리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사실 여부는 뭐 당사자들만 알겠죠. 아직까지 이건 나와 있는 오피셜은 아니니까. 아무튼 근데 뭐 그거에 대한 약간 어찌 보면 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좀 괘씸죄 뭐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 EUV 펠리클 쪽을 좀 탈락이 되더라도 TSMC를 새로운 고객사로 만약에 획득을 하게 된다면 뭐 제가 보기에는 SNS텍에 크게 뭐 부정적인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게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냥 루머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 루머일 수도 있고 진짜 삼성전자가 SNS텍의 EUV 펠리클의 투과율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퀄 테스트를 탈락시켰다라면 결국에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에는 거기에 투과율에 맞춰서 갈 가능성이 높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어쨌든 싱글밴드는 안 되죠. 예, 그래서 솔밴더는 기본적으로 이 삼성전자가 원하는 구간은 이 요소는 아닙니다. 멀티밴더를 두려고 할 거고요. 결국에는 품질을 삼성전자 입장에서 또 맞춰 놓는다면 EUV 펠리클은 다시 삼성전자에게 언제든지 납품이 가능할 겁니다. SNS텍의 핵심은 EUV 펠리클이 아니라 DUV 블랭크 마스크입니다.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건 대부분 다 DUV 블랭크 마스크가 앞으로 많이 쓰일 것이다 라는 거. 펠리클보다 블랭크 마스크가 가격이 60배나 높습니다. 월등하게 더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EUV 펠리클이 탈락됐다라는 거에 집중하실 필요는 없고요. DUV 블랭크 마스크가 앞으로도 사용이 많이 될 것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EUV 펠리클 관련 부분도 저는 삼성전자라 아니면 삼성전자가 아니면 저는 다른 파운드리 쪽에도 손을 분명히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역시나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된 부분도 모멘텀도 저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의 조정은 저는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SNS텍 같은 경우는 만약 조정을 준다면 여전히 저는 매수의 관점에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요 말씀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리려는 본격적인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또 반도체 이야기는 합니다. 제가 이제 항상 요즘에 이제 반도체를 지키는 남자라고 반지남으로 요즘 계속 제가 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를 많이 가지고 나오는데요. 물론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이제 또 개편이 되면서 제가 시간대는 이제 제가 화요일로 옮기긴 하는데 그때는 또 다른 종목, 반도체가 아닌 종목들도 제가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까지는 그래도 반도체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서 일단 오늘까지 제가 계속 또 반도체 이야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판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그러니까 뭐 HBM이 어떻다, 온디바이스 AI가 어떻다 이런 반도체 섹터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D램 가격이 오릅니다. 낸드 가격이 오릅니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많이 해드렸어요. 근데 이게 저뿐만 아니라 많은 뭐 반도체를 또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설명을 또 드렸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뭐 그런 것도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한데 그것보다 이 반도체의 큰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것도 저는 알고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반도체,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를 말씀드리는 거죠. 메모리 반도체가 항상 이 멀티풀을 많이 못 받았던 이유는 뭐 거버넌스 관련 이슈도 있고 뭐 주주 친화적이지 않다 뭐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반도체가 항상 좀 디스카운트를 받았던 건 뭐냐면 우리의 사업, 우리나라 그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죠. 이 사업을 하는 임하는 자세라고 해야 되나요? 방식이 외국인이나 기관이 원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반도체 산업은 막대한 돈을 업사이클을 탈 때 엄청난 그러니까 돈을 벌죠. 영업이익을 벌죠. 근데 그 버는 영업이익만큼 투자도 엄청나게 많이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40조를 벌어도 그만큼 또 투자가 집행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 버는 걸 고스란히 다시 투자해야 되고 재투자해야지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산업이 있다 보니까 기관이나 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삼성전자는 그냥 지수 플레이만 했던 거죠. 지수 플레이만 했던 건데 근데 이런 흐름이 좀 바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했던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간간히 했겠죠. 근데 삼성전자는 어쨌든 낸드 감산을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의 감산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삼성은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치킨 게임으로 그냥 공급을 해가지고 나머지 이제 업체들을 그냥 찍어 눌렀죠. 물론 뭐 그러면서 지금은 어쨌든 그렇게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의 입지를 공고하게 만들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득이 별로 보는 게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D램 쪽은 그냥 완벽하게 재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으로 명확하게 지금 재편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삼성전자가 뭔가 그 드라이브를 그러니까 공급 관련 부분에 치킨 게임으로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 SK나 마이크론이 망할 수 있냐라는 거야. 영업적인 큰 타격을 받냐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물론 영업적인 타격은 받겠죠. 그러면 이네들이 영업적으로 타격 받는 거랑 삼성전자는 그러면 또 안 받습니까? 똑같이 받죠. 뭐 그랬을 때 효율적인 부분이 지금은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이제는 재편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증산을 통해 가지고 마켓 쉐어를 늘리는 이 상황은 지금 끝났다라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거. 그러니까 삼성도 결국 20년 만에 낸드 쪽을 감산을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이 IDM 쪽이 슬슬 감산이라는 카드를 이제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 시장을 리딩하는 삼성전자까지도 이런 감산 카드를 꺼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표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증설에 대한 속도인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20년 동안의 평균 증설, 그러니까 이 여유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캐펙스 여유분이 항상 좀 시장의 평균 이 레벨보다는 좀 높았습니다. 하이닉스가 항상 좀 낮게 유지를 했었던 거고 시장 평균보다 항상 이제 삼성이 캐펙스를 꽤 항상 많이 가져갔죠. 이 말은 뭐겠습니까? 삼성이 공급으로 밀어붙여서 어쨌든 마켓 쉐어를 계속 유지하려고 했던 의지를 보였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삼성이 최근 들어서 캐펙스 증설과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봅니다. 무슨 소리야? 삼성이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근데 그거는 물량적인 생산을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죠. 공정전환, 그 다음에 후공정 쪽, 어드밴스 패키징이라든지 HBM이라든지 그런 특수한 부분에 대한 투자죠. 캐펙스 증설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물량을 늘리기 위한, 이 출하량을 늘리기 위한 캐펙스 증설은 지금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반도체를 투자할 때, 특히 장비주들을 투자할 때는 이걸 잘 아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생각보다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업종들의 수주가 잘 안 나오죠. 네,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 애들도 몇몇 있죠.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한 애들, 뭐 HPSP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체가 불가능하니까 뭐 그런 쪽은 잘 나오지만 특히 검사 장비 업체들, 그러니까 세정 장비 업체들 생각보다는 발주 소식이 잘 없어요. 그게 뭐냐면 그만큼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아주 공격적으로 지금 증산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반도체 업체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거 이미 우리 재편됐어. 우리가 이미 독점 구조를 맞추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우리끼리 지금 제살 깎아먹게 할 필요가 있나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얻는 이득이 없는 거예요. 특히 이번에 팬데믹 이후에 지금 보릿고개를 3년 정도 지금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3년의 보릿고개를 느끼고 나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영업적인 부분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캐펙스 증설 자체의 속도 조절한다라는 거. 예전에 반도체는 이렇게 어떻게 이제 팔렸냐면 그러니까 공급자들은 계속 찍어내요. 이게 반도체라는 게 원유와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원유라는 게 한번 딱 시추공을 받고 거기서 원유를 시추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수도꼭지처럼 꽉 잠갔다가 또 필요할 때만 열어서 쓰고 이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원유는 한번 시추공 뚫어서 거기서 원유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거를 만약에 파이프를 잠궈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원유가 다시 끈적끈적해지죠. 그러면 이걸 다시 퍼올리기 위해서는 또 그걸 또 엄청나게 시간과 막대한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반도체도 그렇습니다. 라인을 하나를 정전돼서 그냥 딱 한 번 세워버리면 여러분 뉴스 한번 나오잖아요. 뭐 1시간 정전됐는데 영업 손실이 얼마예요? 몇 천억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게 예전에는 항상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멈출 수는 없어요. 계속 찍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계속 밀어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업체들은 계속 생산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수요자들이 와서 얼마쯤 쌓여 있는 것들을, 재고가 쌓여 있는 걸 사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 우위의 시장이었어요. 수요자 우위의 시장. 항상 공급자들은 공급을 더 많이 하는 거지 줄이고 이러진 않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감산이라는 카드를 이 IDM들이,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쓰기 시작했죠. 막연하게 이제 찍어내는 거는 의미가 없다.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반도체들은 또 HBM 같은 경우는 주문형 반도체잖아요. 주문형 반도체가 또 시장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그냥 무작정 찍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러면 계속 어쨌든 아까는 그러면 계속 찍어내야 된다며 어떻게 안 찍어내?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런 거죠. 기존의 레거시하는 라인들은 안 찍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되는, 그러니까 뭐 일반 D램이면 DDR5, 아니 모바일 쪽이면 뭐 LPDDR5, 그러니까 DDR4를 계속 이제 감산을 하면서 그 라인을 이제 DDR5로 계속 바꾸는 거죠. 그러면서 재고 조정을 스스로 하는 거고, 그러면서 가격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고 있는 거죠. 지금 얼마 전에 낸드도 이제 가격이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여기 보시면 표를 보시면 급락했다가 최근에 들어 올려주고 있고, 실제로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낸드 가격을 55%는 올렸습니다. 낸드는 재고가 악성 재고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특히 뭐 엔터프라이즈 고객들 입장에서는 지금 낸드 가격이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지금 쌀 때 많이 사놔야 된다. 그럼 주문을 빨리빨리 넣는 거죠. 이때 뭐 예전 같으면 재고를 빨리 줄이기 위해서 가격을 그렇게 높이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근데 최근에 이런 반도체 생산업체들이 가격을 탄력적으로 계속 좀 올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반도체의 전체적인 판세가 바뀌어졌다. 지금까지는 수요자 우위의 시장이었다면 이제는 HBM이라는 새로운 구조가 나왔고, 그거 아니더라도 이제 아주 공격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출하량을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증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증설에 들어가는 또 비용 역시도 지금은 뭐 비효율적인 하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미세 공정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돈이 막대한데, 이제는 거의 뭐 그러니까 4나노에서 3나노, 3나노에서 2나노로 넘어갈 때 투자 비용은 막대한데 그렇게 넘어갔을 때 효율은 그렇지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만큼 아주 적극적으로 또 미세 공정 싸움도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투자는 조금씩 지금 속도는 지금 글로벌적으로 전부 다 좀 조정이 되고 있다는 거죠. 뭐 이렇게 됐을 때는 뭐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됐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반도체 전체적인 섹터에 긍정적인 요인, 그러니까 멀티플을 높이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꽤 중요한 저는 전환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수요자 우위의 시장이다 보니 수요가 조금만 꺾여도 반도체 가격은 급락을 했습니다. 수요가 조금만 늘어나도 반도체 가격은 또 급등을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런 이제 가격 변동성이 공급단에서 조절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가격 변동성이 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시장에서는 멀티플을 조금 더 많이 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방송하기 전에 저희 PD님이랑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근데 이제 미국이, 그러니까 이런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독점적인 구조를 미국이 가만히 두고 볼까? 그러니까 미국은 어쨌든 지금 적극적으로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지금 생산을 하려고 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런 이야기 드렸거든요. 미국이나 유럽이 만약에 마음을 먹고 실제로 그 환경이 반도체, 특히 이런 메모리라든지 이런 이 파운드리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술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생산 공정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나라였으면 애초에 했겠죠. 애초에. 그럼 왜 안 됐겠습니까? 여러분, 메모리 반도체 업체 중에 유럽 회사들도 많았어요. 그건 다 망했잖아요. 대표적 키몬다, 독일 회사 망했지 않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특성이 언뜻 보면 굉장히 첨단화가 되어 있지만 굉장히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실제로 반도체를 생산하는데도 사람이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작업을 하는 엔지니어들, 그러니까 실제로 생산직이 아니더라도 사무직 엔지니어들도 굉장히, 그러니까 노동시간이 살인적입니다. 잔업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미국에서 환경적인,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TSMC 공장 지금 애리조나에 만든다 했는데 계속 지금 밀리고 있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그런 환경에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엔지니어들이 그렇게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정은 또 그 공정이지만 반도체 공장을 짓는, 그건 또 플랜트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반도체 공장 자체가,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막 로봇이 미세하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반도체 팹을 만들 때는. 결국에는 거기에는 그러니까 대형 플랜트 기술이 또 굉장히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걸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대형 플랜트 기술, 화학 플랜트 기술도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하고는 싶은데 돈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따라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유럽은 쉽지가 않다. 우리나라의 이런 그 메모리 시장의 독점을 깨기는 쉽지는 않다라는 거고.
근데 뭐 미국이 근데 또 굳이 또 이걸 먹을 이유는 없긴 합니다. 왜냐하면 잘하는 게 있잖아요. 소프트웨어 관련 부분, 그 다음에 뭐 팹리스 관련 쪽은 또 압도적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서로 잘하는 걸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는 굳이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어쨌든 이런 구조가 계속 갔을 때 AI의 혁명의 최대 수혜는 메모리 반도체가 됩니다. 지금 이번에 뭐 엔비디아가 오늘 새벽에 급등을 했죠. 근데 이거는 좀 웃깁니다. 왜냐하면 MI300이 출시되는 건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연말에 출시된 거 이미 알고 있었고, 실제로 MI300을 공개한 것도 어제였는데 반응은 오늘 했어요. 조금 좀 어이없긴 한데, 어쨌든 이 AMD가 MI300이라는 AI 액셀러레이터를 또 출시를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그 G100에 대한, G100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순수하게 이 스펙만 놓고 보면 이제 겨냥한 건 이제 B100이죠. B100을 겨냥하긴 했는데, 물론 뭐 저는 퍼포먼스는 떨어질 거라 보고는 있지만,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공격적으로 출시를 했고, 여기에 이제 또 발맞춰서 엔비디아가 원래는 이 그러니까 신제품을 발표하는 걸 보통 한 1년 단위로 하는데 6개월 단위로 쪼개져 버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중간에 H200이라는 것도 내고 계속 지금 경쟁과 관련된 부분을 의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만 하더라도 H200, H200, 거기에 내년 2분기 이후에, 그러니까 하반기에 나올 B100이 있죠. 지금 AMD도 MI300이 있습니다. 얘들만 있을까요? 뭐 테슬라라든지,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아마존, 그 다음에 그 애플까지 자체적으로 만드는 NPU, 그러니까 TPU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의 수요. 거기에 이제 지금 인텔도 최근에서는 이쪽을 좀 뛰어들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삼성 같은 경우도 지금 이쪽이 좀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온디바이스 AI 시장, 이게 커지면 결국엔 거기도,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시장 자체가 커지고 스마트폰의 폼팩터가, 새로운 폼팩터가 생기는 거고, 그럼 거기에도 메모리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메모리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원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메모리 장사를 좀 했었죠. 이건 제가 한 달 전에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 항상 이제 그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를 써보신 분 아실 거예요. 항상 엔비디아는 메모리 카드를 메모리 용량을 애매하게 줍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주면 더 원활할 건데 굳이 이걸 좀 애매하게 줘서 아예 그냥 그 모델 자체를 업그레이드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도 지금 H100 같은 경우는 용량을 더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멍을 슬롯을 남겨두잖아요. 슬롯을 6개를 다 박지가 않잖아요. 4개만 박잖아요. 2개를 남겨두잖아. 파가 넣을 수 있는데 공간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 하잖아요. 왜 안 하겠어요? 메모리 장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 뭐 150기가를 줬다, 메모리를. 그러면 그냥 H100 얘를 그냥 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한 20개만 쓰면 될 거를 메모리 용량을 줄여버리잖아요. 3분의 1 정도를 더 퍼포먼스 덜 내게 해버리니까 조금 더 사야 되는 거예요. 원래 같으면 20개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메모리만 더 따로 살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좀 더 어쩔 수 없이 H100을 더 사야 되는 거야. 그럼 한 25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경쟁사들이 생겨버리니까 그런 장사를 못 하겠죠. 그래서 용량 장사가 된다라는 거고, 용량 장사가 된다라는 건 메모리 시장 입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이죠. 예. 계속 지금 HBM 계속 이제 용량을 지금 계속 증가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국내 반도체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다. 당연히 온디바이스 AI로 가면 LPDDR5 같은 경우도 용량도 굉장히 또 늘어나고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일반 서버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는 이제 투자가 AI 서버만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일반 데이터 센터양 일반 서버에도 투자가 또 진행될 거고, 뭐 그때는 또 낸드 관련 부분도 좀 투자가 많이 된다. 뭐 어떤 환경이든 간에 지금 현재 반도체 산업은 좀 긍정적인 환경이다. 메모리 시장에 나쁠 게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예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좀 부정적인 요런 생각, 얘들이 이렇게 멀티플을 많이 줄 수 있나? 뭐 저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이 반도체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는 건 전 2017년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5년부터 해서 2017년까지 반도체 장세가 연출이 됐었죠. 그때는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근데 반도체 일부 종목을 제외하면 거의 안 갔었거든요. 그런 흐름.
근데 이제 그래서 2017년에 항상 이제 반도체 빅사이클이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그때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2017년에 많이 들어왔는데 빅사이클 이후에 그냥 그대로 그냥 사이클을 확 꺾여버렸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좀 배신감을 느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빅사이클인데 사이클이 너무 짧은 거잖아요. 한 2년도 안 갔죠. 그랬다 치면. 예. 한 3년 정도, 길게 보면 3년 정도밖에 안 갔으니까 항상 반도체는 이런 사이클이 너무 짧은 산업이다.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반도체에 대해서 항상 좀 디스카운트 요인을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아까 방금 이야기드린 것처럼 공급자 우위의 시장으로 좀 판이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AI 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항상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는 주연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조연이었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HBM이 없으면 뭔가가 AI 엑셀러레이터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또 계속 많은 이제 이런 빅테크 기업들과 그 다음에 글로벌 주요 대형 팹리스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지금 메모리 용량 싸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온디바이스 AI라는 또 새로운 폼팩터도 생겼고 그래서 계속 좀 장기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 업사이클이 이전에 비해서는 좀 길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이면 한 번 업사이클은 한 3년 정도 텀이었다면 지금은 한 5년 정도는 이 텀이 길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야기된 것처럼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다 보니까 반도체 가격 결정, 가격의 변동성도 좀 완만해질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반도체의 멀티플을 좀 높이는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투자 꼭 저는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오늘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왔냐라는 건데요. 이거는 평소 제가 제 유튜브 채널을 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제가 이제 토마토에 나왔을 때 저희 이제 투자 성향을 보셨으면 좀 의아해할 수 있는 종목인데요. 예. 제주 반도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던 이 반도체 종목들과 좀 완전히 결이 다르죠. 이 테마를 왜 가지고 나왔냐? 이 급등했는데 이걸 지금 가지고 나오면 어떡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제가 좀 약간 여러분들에게 고해성사를 하는 느낌으로 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너무 지나치게 되도록이면 모든 종목에 대한 전 편견이 없이 이 종목을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주 반도체는 워낙 이제 이쪽에서 막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가 막 돌지는 않았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뭔가 작전 이야기 나올 때마다 항상 이렇게 따라오는 것들 보면 제주 반도체고 여러분 차트를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지저분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된 부분이 이슈가 됐을 때 저는 아예 분석할 생각도 사실은 저는 안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든지 아니면 칩셋미디어, 그 다음에 텔레칩스 이쪽에 오히려 더 관심을 가졌지 제주 반도체는 아예 신경을 안 썼는데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러니까 이 유튜브 개인 채널에도 많이 좀 분석을 해달라라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부정적입니다. 이거 별로예요. 너무 고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매수가 아니라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라는 목적으로 제가 분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분석을 하면서 이게 생각보다 저평가인데? 이렇게 저평가가 돼 있었나? 우리나라 팹리스 중에 이렇게 알짜도 있었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직까지 좀 멀었구나.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지금은 바로 그럼 사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건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주 반도체는 당연히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 당연히 수혜가 될 거고요.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제주 반도체는 온디바이스 AI의 수혜주. 지금 그걸로 엮여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수혜는 조금 더 뒤에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주 반도체가 취하고 있는 포지션 자체가 온디바이스 AI에 직접적으로 바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뒤에 이 수혜를 받겠지만 그래도 온디바이스 AI의 수혜를 안 받는 건 아니고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것 같아요. 생각보다 실적 대비 너무 저평가다라는 게 조금 더 부각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제주 반도체가 그럼 어떤 회사냐라는 건데요. 제주 반도체의 매출의 70%는 이겁니다. MCP라고 해서 그러니까 멀티칩 패키지라고 그러니까 칩을 두 가지 이종 칩을 다른 칩을 그냥 합쳐서 하나의 칩으로 만드는 거.
아무래도 이제 공간 제약이 있는 이런 디바이스에는 유리하겠죠. 원래 같으면 두 개의 칩을 넣으려면 당연히 두 개에 들어가는 공간이 필요한데 이거는 하나로 이 패키징을 해놨으니까 하나의 공간만 들어가는 공간만 만들어 놓으면 되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 제약되어 있는 디바이스에는 유용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고용량 메모리를 주력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건 저용량 메모리를 주력으로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IoT 쪽, 그러니까 뭐 가전 아니면 뭐 CCTV 뭐 아니면 통신 장비 뭐 이런 데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자동차가 전장화가 되면서 자동차 반도체 쪽 이쪽으로 좀 주력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력군은 랜드 MPC라고 보시면 되고요. 70%가 여기 이제 반도체 비중이니까 뭐 엄밀히 따지면 결국엔 얘 업황이 좋냐 안 좋냐에 따라서 제주 반도체의 실적이 좌지우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매출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 차트를 한번 HTS를 열어보고 지금 제주 반도체를 제외한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돼서 팹리스 업체들 실적을 한번 다 봐보세요. 제주 반도체만큼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이 없어요. 그만큼 제주 반도체가 생각보다 탄탄한 실적을 내놓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하고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수출을 굉장히 지금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은 결국에는 미국 이외의 쪽에서도 계속 지금 반도체를 좀 수입하려고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지금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매출 구성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주 반도체의 지역별 매출 비중이 중국이 두 번째로 높습니다. 유럽 다음으로 높고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쪽, 그 다음에 자동차 이제 이 전동화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이 수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럽 쪽은 전장 쪽에 투자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8인치 쪽, 이쪽에 관련된 부분에 좀 투자가 수입이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내년에도 반도체 업황은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특히 지금 이 제주 반도체의 또 핵심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퀄컴과 그 다음에 미디어텍의 인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온디바이스 AI로 넘어갔을 때 결국엔 핵심은 스마트폰이든 자동차에 들어가는 AP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AP를 할 때 예를 들어 퀄컴이 자율주행 관련 부분에 AP를 납품을 할 때 거기에 딸려 들어가는 저전력 반도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저용량 반도체를 본인들이 인증한 이 회사의 제품을 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퀄컴이 거기에 들어갈 때 퀄컴의 인증을 받지 않으면 거기에 반도체를 못 넣어요. 근데 제주 반도체가 퀄컴의 그 인증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퀄컴이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자율주행 쪽에 퀄컴이 거의 압도적이죠. 지금 제가 이제 앞선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테슬라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자율주행 AP는 퀄컴입니다. 퀄컴이 거의 90% 독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테슬라를 제외하고 그만큼 퀄컴이 자율주행 시장에서 굉장히 입지가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만의 이제 미디어텍 같은 경우도 지금 일반 중저가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AP는 또 최강자지 않습니까? 온디바이스 AI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지금이야 당연히 이제 이 고스펙 사양에 있는 이런 플래그십 모델에만 적용이 되겠죠. 하지만 이게 발전을 하게 된다면 이제 중저가 모델에도 온디바이스 AI, 그러니까 이게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랬을 때 미디어텍의 AP가 사용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동일하죠. 미디어텍의 AP가 들어가는 데에는 결국은 미디어텍의 인증을 받는 저전력 반도체, 그 다음 저용량 반도체가 사용될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제주 반도체가 같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조금 먼 미래일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가전이라든지 일반 자동차, 그냥 자율주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완전 자율주행까지는 아니더라도, 레벨 3 단계만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스마트 CCTV와 관련된 부분. 그
그 다음에 이런 서버 쪽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에서 지금 그러니까 저전력 반도체, 그 다음에 저용량 반도체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년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건 내년도 영업이익이 한 350억 정도로 보더라고요. 이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네, 35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근데 그거보다는 좀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건 너무 장밋빛이다. 좀 보수적으로 봐서 300억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뭐 300억도 그러면 엄청 높게 본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지만, 이 회사가 지금 2년 평균이 230억 정도가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300억이라는 건 저는 엄청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300억이라고 쳤을 때, 지금 동종 피어에서 멀티플을 얼마나 줘야 되냐,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20배는 줘야 되지 않을까. 20배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주는 겁니다. 원래 같으면 한 25배 받습니다. 그러니까 팹리스 업체들이 한 25배 정도는 받는데, 이것도 저는 멀티플을 보수적으로 20배만, 영업이익 기준으로 20배, 영업이익 300, 그러면 적정 주가는 시총 6천억이거든요. 지금 사이즈가 아직 4천억이 안 됩니다. 거의 뭐 4천억 오늘 급등해서 4천억 부근까지 갔는데, 어쨌든 4천억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여기서 업사이드가 50%가 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좀 저평가가 돼 있었구나. 지금 또 적정 주가를 감안했을 때 그렇게까지 또 비싸진 않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종목을 좀 놓친 건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서 놓친 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시면 이게 단순 테마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테마로서 그냥 올리는 거, 실적도 안 나오는데 그냥 테마성, 우리 흔히 말하는 작전주, 그 느낌은 아닙니다. 실제로 실적은 찍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간에서 공략은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죠.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저는 이 종목을 공략을 한다면, 제가 이제 항상 종목을 가지고 나오면 매수가를 굉장히 그냥 러프하게 잡아드립니다. 그냥 뭐 거의 그 다음날 사실 수 있는 가격에 제가 책정을 해드리는데, 제주 반도체는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잡아드릴게요. 이거는 보수적으로 잡아서 9,0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서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하신다면. 그러니까 안 떨어지면 사지 마세요. 아직도 저는 저평가로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시세가 너무 지금 구간에서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주면 또 세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조정 줄 때 너무 높은 자리에서 잡으면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으니까 손절을 안 할 종목을 손절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싸게 잡으셨으면 좋겠다. 만약에 뭐 10,000원 밑으로 안 오면 안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9,000원과 10,000원 사이에서 저는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절가는 그래도 어쨌든 급등락을 하는 종목이니까, 지금 구간에서 7,000원은 정말 딥밸류긴 한데 그래도 급등락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손절가는 좀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절가는 7,000원 요거 선정을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높게 잡아도 된다고 봅니다. 앞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 목표가는 한 15,000원 정도로 제가 설정을 드리긴 했는데, 이것보다는 업사이드를 조금 더 보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구간에서 50%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은 좀 있다. 저는 한 18,000원까지는 가도 비싸다는 이야기는 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단기 과열에 인해서 기술적 조정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매매를 하실 분이라면 그 타이밍을 좀 잘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나는 싫다 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또 다음 주에 화요일부터 나올 때 제가 종목을 또 많이 또 소개시켜 드릴 거니까, 뭐 제가 평소에는 이런 급등 종목들 잘 안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조금 더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요거는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실 것 같아요. 제주 반도체.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저처럼 이걸 단순 테마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테마는 아니더라. 생각보다 알짜인 종목이다라는 걸 또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남아서 제가 2차전지 관련 이야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2차전지가, 저는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부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은 없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가면 2차전지는 안 간다. 2차전지가 가면 반도체가 안 간다. 그래서
서로가 반도체 투자자들은 2차전지 투자자들을 싫어하고 2차전지 투자자들은 반도체 투자자를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극명하게 좀 특히 이게 이제 유튜브 상에서는 더 이제 극명하게 좀 나타나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근데 이 방송을 처음에 할 때부터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유동성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왜?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다 같이 올릴 수 있지만 지금은 유동성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다 같이 못 올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시장이 리스크 온 현상으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시장의 이게 주변, 이게 증시 주변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는 그 시점부터는 반도체도 2차 전지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서의 차이일 뿐이다. 반도체가 먼저, 누가 먼저 가고 누가 뒤에 가고 일 차이일 뿐이지 결국은 방향성은 같이 우상향한다. 물론 저는 내년 이제 1분기까지는 그래도 시장을 우선적으로 리딩하는 건 저는 반도체라고 봅니다. 반도체가 조금 더 탄력이 있을 것 같고요. 2차 전지는 거기는 서브하는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가 2차 전지가 시장을 리딩을 했고 반도체가 서브하는 역할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내년 1분기까지는 이제 반대로 반도체가 시장을 리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가 시장을 서브하는 이런 역할일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그러니까 어떤 하나를 꽉 집어서 이것만 해야 돼라는 건 없습니다. 저는 포트폴리오 내에서 예를 들어 나는 반도체 몰빵이야 라는 포트라면 저는 한 30% 정도는 2차 전지를 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가격대라면 해볼만 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2차 전지가 몰빵이다 라고 하시는 분은 한 30%는 덜어내셔서 지금이라도 반도체를 좀 채워 넣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급적인 부분이 좀 많이 변화가 생겼어요. 예전에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일방적으로 반도체를 2차 전지를 안 좋아했습니다. 특히 개인들이 주력을 하고 있는 양극재, 그다음에 셀 안 좋게 봤거든요. 그래서 계속 매도를 많이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과 외국인들 굉장히 싫어하죠. 근데 최근에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조금 더 집중하는 종목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분리막과 전해액 관련 종목들을 훨씬 더 많이 올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기관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양극재랑 셀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렇게 봤잖아요. 계속 고평가다 이야기했는데 이제 와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사기가 속된 말로 모양도 빠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을 돈 벌어주는 그러니까 일밖에 되지 않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들어오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없는 분리막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해액 관련 쪽에 좀 집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2차 전지라든지 그러면 양극재나 그러면 셀 쪽은 그러면 수급이 없냐? 아닙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급은 다 들어옵니다. 골고루 들어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최근 들어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 퓨처엠 한번 그 수급표를 한번 봐보세요. 잘 들어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그렇고 생각보다 물론 퐁당퐁당이긴 해요. 근데 일방적으로 막 밀어내던 흐름은 아닙니다. 지금은 계속 들어옵니다. 이게 뭘까요? 수급의 변화. 이거 왜 이런 수급의 변화를 그러니까 심정적인 변화인 거죠. 외국인과 기관들의 심정의 변화를 줬을까?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 여기서 리튬 가격이 더 빠지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중국 탄산 리튬 선물 기준으로 지금 톤당 10만 위안이 깨졌었잖아요. 제가 지구방위대에서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이죠. 제가 이제 지구방위대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때 알보마를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거든요. 이번 주에. 리튬 가격이 이만큼 빠지면 다 빠진 것 같다. 이거 지금 톤당 10만 위안 미치면 이거 팔아가지고 손해가 나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이건 선물 가격일 뿐이다. 그러니까 투기적인 포지션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선물 가격을 민 거지 실제로 현물 가격이 이 가격으로 형성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 정도 가격대라면 더 밀긴 어렵다. 그러면 리튬 가격의 바닥이 왔다라면 어찌 보면 악재의 소멸이지 않을까? 물론 뭐 그것 때문에 막 폭등을 하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제 주가를 누르던 악재 하나는 조금 희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알보마를 제가 소개시켜드렸는데 어쨌든 이런 2차 전지를 누르고 있었던 큰 악재 중에 하나인 리튬 가격의 하락이 좀 멈출 수 있다. 그러니까 찐바닥이 왔다라는 거랑 또 하나는 FEOC 이거와 관련돼서 결과가 부정할 수 없게 좋게 나온 거예요.
계속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 FEOC와 관련된 부분을 좀 계속 부정적으로 많이 봤었죠.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미국이 이번에 이제 뭐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에서 완전히 중국을 배제시키지 않겠다라는 막 그 이야기를 하면서 공군방에서 뭔가 좀 좋게 나올 거다. 그래서 지분 확대와 관련된 부분은 지분 투자와 관련된 걸 50%까지 열어줄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25%를 해버렸죠. 이거는 중국을 완벽하게 배제하겠다는 의지거든요. 아니 25%는 열어줬잖아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건 뭐 제 개인 유튜브 채널 영상에도 좀 올려드렸지만 그건 그러니까 미국이나 우리나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요. 중국 정부나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25%는 의미가 없죠. 왜? 25%의 지분만 가지고 그러면 배터리 기술은 다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지분은 25%밖에 못 가져가요. 근데 기술은 다 공유를 해줘야 돼요. 미국은 중국에게 반도체 첨단 기술을 수출 못하게 옥죄고 있는데 중국은 중국의 그러니까 이 배터리 기술을 미국에 수출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중국 정부가 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저는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25%를 열어준 건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생색내기인 거죠. 야, 우리는 강제로 안 막았다. 우리는 25%는 열어줬어. 그럼 너희가 안 들어온 거지. 우리는 막은 거 아니잖아. 공식적으로 열어줬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색내기고 실질적으로는 중국을 그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에서 좀 배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이건 명확하게 국내 기업에게는 긍정적이다. 또 하나는 이렇게 됐을 때 가장 먼저 퇴출되는 게 뭡니까? 미국에서 LFP죠. 중국산 LFP. 그래서 테슬라가 좀 이제 부담스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미국 내에 중국산 LFP가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낮죠. 그렇다면 이건 역시도 국내 배터리 업체에게는 호재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명확한 호재를 두고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제 2차 전지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수급적인 부분도 이제는 2차 전지도 좀 풀렸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2차 전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물론 여기서 2차 전지가 다시 뭐 상반기 같은 그런 아주 강력한 시세를 뿜어낸다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격 조정은 이제는 조금 제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들고요. 제가 그 에코프로 BM을 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물론 이걸 다시 한번 이 7월의 고점을 보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지만 여기서 다시 10월 저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도 전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구간에서는 박스권 매매를 하셔도 될 것 같고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박스권 하단에서는 오히려 좀 매수를 좀 해보는 생각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오늘 또 제가 또 준비한 내용은 또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또 다음 주 또 달라진 시간에 또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 또 다시 또 좋은 종목과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